한국 차가 프리미엄이라고요? 다케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쓰비시에서 10년을 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도요타 엔지니어로 35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한테서 자동차를 배웠다고 했죠. 한국 차는 가성비 브랜드입니다.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게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확신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 파리 쇼룸에서 독일 남자가 한국차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벤츠와 BMW가 태어난 나라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미넨에서 이른 아침에 기차를 타고 파리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케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 말이 없어진 얼굴이었어요. 유럽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 100년의 질서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026년 2월의 파리였습니다. 아침부터 빗방울이 생토노레 거리 포석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2월 파리의 비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낮고 일정한 리듬이었어요. 오전 9시 정각, 쇼룸 유리문 앞에 사람들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프랑스에 처음 문을 여는 날이었어요. 독일, 영국, 스위스에 이어 프랑스에 상륙한 것이었습니다. 예약이 사흘 만에 다 찼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직접 눈으로 보니 달랐습니다. 코트 깃을 세운 파리지앵들이 우산을 접으며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이도 차림새도 달랐습니다. 30대 젊은 부부가 있었고 60대로 보이는 남성도 있었어요. 단순한 구경꾼들이 아니었습니다. 26년간 유럽 자동차 산업을 분석해온 크리스토퍼 헤이워드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3번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옆에 다케시 야마다가 서 있었어요. 도쿄 미쓰비시에서 10년을 일하다 유럽 자동차 시장 조사 업체로 건너온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도요타 엔지니어로 35년을 보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 대화의 절반이 자동차였다고 했죠. 그래서인지 한국차 이야기만 나오면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좋은 방향이 아니었어요. 일본 자동차 산업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것들을 한국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다는 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는 믿음이었죠. 호기심이겠죠? 다케시가 쇼룸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새로운 거 보러 잘 오잖아요.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다른 문제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쇼룸 안으로 들어갔어요. 조명이 절제돼 있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들의 차갑고 강렬한 흰빛 조명이 아니었어요. 따뜻하고 낮은 빛이 차량 표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GV80이 중앙에 서 있었어요. 손으로 차체를 훑었습니다. 도어 이음새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맞아 있었어요. 스티치 하나하나가 반듯했습니다. 시트 소재를 손끝으로 눌러봤어요. 예상보다 단단하고 균일했습니다. 가죽 냄새가 부드럽게 올라왔어요. 도어를 열고 닫아봤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소리가 났어요. 가볍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볍지 않았어요. 다케시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도 도어를 두드려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2번을 두드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오전 18시 15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독일어가 들렸어요. 50대 중반 남성이었습니다. 두꺼운 울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동행한 여성과 함께였죠. 위넨에서 이른 아침에 출발해
파리까지 왔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먼 길을 이 쇼룸 하나를 보러 온 거였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라고 하기엔 태도가 너무 진지했습니다. 남성은 팔짱을 낀 채 차량 주변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어요. 표정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닛을 손바닥으로 짚더니 운전석 도어를 열었습니다. 닫았어요. 다시 열었습니다. 소리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저도 아까 똑같이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두 손으로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조수석의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남성은 짧게 답하고 다시 앞만 봤습니다. 한동안 내리지 않았어요. 타케시가 제 팔꿈치를 슬쩍 건드렸습니다. 시승까지는 안 하겠죠? 틀렸습니다. 오전 8시 47분, 남성은 시승을 신청했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10시간 12분 뒤였습니다. 독일 남성이 상담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천천히 훑고 있었어요. 직원이 펜을 건넸습니다. 남성이 잠깐 멈췄어요. 동행한 여성과 눈을 맞췄습니다.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이 멈췄어요. 타케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미쓰비시 10년에 도요타 아버지 35년. 평생 일본 자동차 산업을 보며 자란 사람이 할 말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저도 26년간 이 업계를 보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어요. 독일 사람이 파리에서 한국 차에 서명하는 장면. 기록으로만 보던 것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리 자동차 시장 분석가 소피아 르클레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네시스 파리 오픈 첫날 예약 현황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이 장면이 우연인지 흐름인지를 숫자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잠시 뒤 답장이 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크리스, 이건 파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독일 쪽 숫자도 봐야 해요. 하지만 그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보내온 숫자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파리 오픈 첫날 예약 방문객의 23%가 기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 보유자였어요. 벤츠, BMW, 아우디를 타던 사람들이 제네시스 쇼룸 문을 두드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타케시에게 그 숫자를 보여줬어요. 표본이 작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첫날 데이터로 뭘 판단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2026년 파리에서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어요. 2021년 9월이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IAA 모빌리티 쇼 현장이었어요. 저는 그해 처음으로 제네시스 부스 앞에 섰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나치려 했어요. 유럽 진출 원년이라는 보도자료를 받았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개념 자체가 유럽에서는 낯선 것이었거든요. 전시장 바닥에는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의 로고가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브랜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 부스 앞에 멈췄어요. 사람들이 꽤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GV80을 처음 실물로 본 날이었습니다. 디자인이 달랐어요. 독일 브랜드들의 정교하고 기능적인 선과는 결이 달랐었습니다. 더 유려하고 교형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감이었어요. 전시 차량의 실내 마감을 손으로 만져갔는데 밀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시장을 겨냥해 별도로 튜닝된 차체라는 설명이 귀에 들어왔어요. 그 자리에 있던 독일 자동차 전문지 편집장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흥미롭긴 한데 여기서 팔릴지는 모르겠어요. 유럽 소비자는 브랜드 역사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그랬어요. 2021년 당시 제네시스의 유럽 판매 대수는 미미했습니다. 독일, 영국, 스위스 세 나라에 겨우 발을 디딘 수준이었어요. 렉서스가 30년을 유럽에서 두드렸지만 여전히 독일 3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어려움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못한 일을 한국이 하겠다고 나선 셈이었어요. 타케시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파리 쇼룸 인근 카페로 자리를 옮긴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알아요? 렉서스가 독일에서 고전하는 이유가 뭔지?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품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렉서스는 품질 하나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렉서스를 안 사요.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차는 정체성이거든요. 벤츠를 사는 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한국 차도 마찬가지예요. 기술이 좋아도 그 문을 넘기가 너무 어려워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봐왔어요. 그런데 2021년과 2026년 사이에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소피아가 보내온 두 번째 파일에는 유럽 소비자 이식조사 데이터가 들어있었어요. 2021년 조사에서 유럽 소비자 중 제네시스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한 비율은 11%였습니다. 2025년 같은 조사에서 그 수치는 38%로 올라 있었어요. 4년 만에 3배 이상이었습니다. 타케시 앞에 그 숫자를 밀었어요. 그 숫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유럽 3개 시장 소비자 패널 조사예요. 소피아가 직접 정리한 자료고. 타케시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었습니다. 11에서 38. 그 숫자를 2번 짚었어요. 그래도 그가 말했습니다. 이식이 바뀐 거랑 지갑이 열리는 건 달라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박이 맞는 말이기도 했거든요. 브랜드를 안다는 것과 돈을 낸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오늘 오전 독일 남성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서명을 했어요. 유럽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일어난 변화가 이제 실제 계약서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파리의 비가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젖은 포석 위로 사람들이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 5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인식이 3배로 뛰는 것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치밀하게 준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의 시작은 생각보다 훨씬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소피아가 3번째 파일을 보내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파리의 밤은 낮보다 조용했어요. 호텔 창밖으로 센 강 너머 불빛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유럽 프리미엄 시장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일본 내부 자료였습니다. 소피아가 짧게 메시지를 덧붙였어요. 크리스, 이거 봐요. 토요타 내부 전략회의 결과 요약이 유출됐는데 일본 자동차 전문지가 보도했어요. 제네시스 관련 내용이 있어요. 일본 자동차 업계가 제네시스를 얼마나 진지하게 보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일본 내부 보고서에서 제네시스는 관찰 대상이었어요. 위협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보고서에서는 달랐어요. 유럽 프리미엄 세그먼트 진입 가속화, 소비자 인식 변화 속도 예상 초과. 그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다케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받았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어요. 아니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파일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지 않은 침묵이었는데 길게 느껴졌어요. 그 자료 저도 봤어요. 다케시가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놀랐어요. 그가 먼저 그 자료를 봤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 사실을 저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웠습니다. 다케시는 계속 말했어요. 근데 크리스,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일본이 제네시스를 관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경쟁자는 다 관찰해요. 그게 제네시스가 렉서스를 넘어섰다는 증거는 아니에요. 렉서스는 30년 동안 유럽에서 품질 하나는 인정받았어요. 그런데도 못 들었잖아요. 제네시스가 5년 만에 할 수 있다고요? 반박이 날카로웠습니다. 틀린 말이 없었어요.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날 오전이었어요. 저는 직접 시승을 신청했습니다. 분석가로서 데이터만 볼 게 아니라 몸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오전 10시 30분,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 GB60 시승이 시작됐습니다. 파리 도심 구간이었어요. 8구에서 출발해 샹젤리제를 지나 1구 쪽으로 빠지는 경로였습니다. 파리 도심은 험합니다. 포석 구간이 많아서 노면 소음이 그대로 올라오는 길이에요. 독일 프리미엄 차들이 오랫동안 그 노면에서 경쟁력을 증명해온 구간이기도 했습니다. 핸들을 잡았어요. 가속을 밟았습니다. 조용히 했어요. 전기차 특유의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차체가 소음을 막아내는 단단함이 느껴지는 조용함이었어요. 포석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잔진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내로 들어오는 소음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서스펜션이 노면을 읽고 있었어요. 과하지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교차로에서 급제동이 한 번 있었어요. 오른쪽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반사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정확하게 멈췄어요. 밀리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잡은 채 앞을 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차는 완벽하게 제자리에 있었어요. 쇼룸으로 돌아왔습니다. 차에서 내리는데 다케시가 쇼룸 앞에 서 있었어요. 언제 온 건지 몰랐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다케시가 팔짱을 꼈어요. 나쁘지 않은 거랑 대단한 건 달라요. 아우디 Q5 타보셨죠? 포르쉐 마카는요? 그것들이 이 가격대 유럽 시장을 25년간 지켜온 이유가 있어요. 기술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유럽 도로에서 쌓인 데이터와 신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다케시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승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번의 시승으로 수십 년의 신뢰를 대체할 수는 없었습니다. 유럽 소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성이에요. 새로운 브랜드에 큰 돈을 쓰는 것, 그 결정이 틀렸을 때 책임질 수 없는 상황. 그것이 유럽 프리미엄 시장의 가장 단단한 벽이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소피아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어요. 크리스, 방금 도쿄에서 자료가 하나 더 왔는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 다케시도 말 못할 것 같은데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어요. 이건 인식조사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구매 데이터였어요. 독일 시장 단독 수치였습니다.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케시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보낸 파일에는 독일 시장 제네시스 구매자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2021년 유럽 진출 이후 독일 고객 중 이전 차량이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였던 비율이었어요. 2022년에는 9%였습니다. 2023년 14%, 2024년 21%였어요. 3년 만에 2배 이상이었습니다.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던 사람들이 제네시스로 넘어오고 있었어요.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케시에게 화면을 밀었어요. 그가 숫자를 봤습니다. 한참 봤어요. 눈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출처가 어디예요? 그가 물었어요. 독일 자동차 시장 조사 기관 DAT 집계예요. 소피아가 직접 확인했어요. 다케시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한 번 짚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겠네요. 그런데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이게 가능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진짜 실력인지. 그 질문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싶었어요. 답은 경기도 남양에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남양연구개발본부였어요. 서울에서 차로 1시간 남짓 걸리는 곳에 있는 이 시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연구개발 단지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부지예요. 쉽게 말하면 축구장 300개를 이어붙인 크기입니다. 그 안에서 엔지니어 1만 명이 동시에 일하고 있어요. 제네시스 전용 연구동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연구동이 본격 가동된 것이 2016년이었어요. 제가 그 시설에 처음 방문한 건 2019년이었습니다. 취재 목적이었어요. 당시 연구동 북도를 걷다가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냐고요. 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유럽 사람들이 돈을 낼 만한 차요. 그 한 문장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이 아니었어요. 유럽 소비자가 프리미엄 브랜드에 기대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역산한 것이었습니다. 도어 닫힘 소리의 주파수까지 분석했어요. 유럽 고급차 소비자가 선호하는 닫힘 소리의 음역대와 잔향 시간을 측정하고 그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차체 강성과 실링을 조정했습니다. 소리 하나에 수천 번의 테스트가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제야 파리 쇼룸에서 다케시가 도어를 2번 두드렸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그의 손끝에 걸렸던 것이었어요. 뉴욕 맨해튼에 있는 제네시스 하우스 이야기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2022년 문을 연 이 공간은 단순한 전시장이 아니었어요. 차를 팔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히려 브랜드를 경험하게 하는 곳이었어요. 1층에는 한식 레스토랑이 있었고 갤러리와 이벤트 공간이 함께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차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공간 때문에 오게 만든 것이었어요. 그 공간을 경험한 사람이 나중에 차를 살 때 제네시스를 떠올리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브랜드 역사가 없는 신생 브랜드가 역사 대신 경험으로 신뢰를 쌓은 전략이었어요. 소피아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크리스, 한국이 이 부분에서 정말 영리했어요. 렉서스는 품질로 설득하려 했잖아요. 그런데 제네시스는 감각으로 설득했어요. 사람들은 스펙표보다 몸이 기억하는 경험에 돈을 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전 시승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포석 구간의 진동, 급제동 후의 고요함.
실내를 감싸던 낮은 조명.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들이었어요. 다케시가 카페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파리 오후, 햇살이 젖은 포석 위에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근데 크리스, 솔직히 말할게요. 그가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지금 불편해요. 일본이 수십 년 동안 유럽에서 싸우려 한 걸 한국이 5년 만에 하고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이면 우리가 뭔가 놓쳤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다케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확신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어요. 미쓰비시 10년에 아버지 토요타 35년. 그 무게가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돌파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 큰 숫자가 남아 있었어요. 파리 모터쇼. 정식 명칭으로 몽디알 드 로토였습니다. 2024년 10월 전시장 팔레드 베르사유. 그랑 팔레의 제네시스 부스가 처음 섰어요. 저는 그 부스 앞에서 30분을 서 있었습니다. 인파가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유럽 최대 자동차 전시회에서 한국 프리미엄 브랜드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옆 통로에는 벤츠 부스가 있었어요. 역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달랐어요. 벤츠 부스 앞 사람들은 익숙한 표정이었습니다. 오래된 것을 확인하러 온 얼굴이었어요. 제네시스 부스 앞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처음 보는 것 앞에서 눈이 커지는 표정이었어요. 그 차이가 중요했습니다. 소피아가 전시장 안쪽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리 자동차 시장 조사기관 파트너가 함께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보고서가 펼쳐져 있었어요. 제가 자리에 앉는 순간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크리스, 이 숫자 보면 다켓이 말 못해요. 진짜로. 화면을 봤습니다. 유럽 프리미엄 세그먼트 브랜드 인지도, 성장 속도 비교 데이터였어요. 신규 진입 브랜드 기준 5년 내 인지도 11%에서 38%로 상승한 사례. 유럽 시장 조사 역사상 전례가 없는 속도라는 주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아우디가 영국 시장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는 데 걸린 시간이 12년이었어요. 렉서스가 독일에서 프리미엄 인식 30%를 넘기는 데 걸린 시간이 18년이었습니다. 제네시스는 4년 만에 38%였어요. 수치를 손가락으로 다시 짚었습니다. 아우디 12년, 렉서스 18년, 제네시스 4년. 몸이 앞으로 기울었어요. 숨이 짧아졌습니다. 다케시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소피아가 화면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다케시 씨, 봐요. 여기. 그가 화면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피아의 파트너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유럽 소비자 패널 32,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표본이 작지 않았어요. 다케시가 어제 제기했던 반박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였습니다.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아우디가 12년이요? 그가 물었습니다. 네. 소피아가 짧게 답했어요. 다케시가 청장을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숫자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가 두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번에는 판매 데이터였습니다. 제네시스 글로벌 판매량이었어요. 2021년 약 17만 대였습니다. 2024년 약 22만 대로 올라 있었어요. 3년 만에 30% 가까이 성장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특히 두드러졌어요. 북미 프리미엄 세그먼트에서 제네시스 점유율이 2021년 1.8%에서 2024년 3.2%로 올라갔습니다. 숫자 자체는 작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북미 프리미엄 세그먼트는 벤츠, BMW, 아우디, 캐딜락, 링컨이 수십 년간 나눠 먹어온 파이였어요. 거기에 제네시스가 끼어들어 3.2%를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1%포인트 올리는데 기존 브랜드들이 수십억 달러를 쓴다는 시장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철옹성이었는데 거기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세 번째 페이지를 넘겼어요. 이건 처음 보는 데이터였습니다. 제네시스 구매자 재구매 의향 조사였어요. 북미 기준으로 제네시스 구매자 중 다음 차도 제네시스를 살 의향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71%였습니다. 벤츠가 68%, BMW가 66%였어요. 브랜드 총성도에서 독일 3사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해야 했어요. 자동차 업계에서 재구매 의향은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처음 사는 사람은 광고와 할인으로 설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사는 사람은 설득이 아니라 경험이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타봤는데 좋았다는 뜻이에요. 실망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제네시스가 북미에서 그 경험을 쌓고 있었어요. 다케시가 천천히 화면에서 눈을 뗐습니다. 71%. 그가 작게 말했어요. 혼잣말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BMW가 66%라고요? 소피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케시의 손이 테이블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제 오전 파리 쇼룸에서 도어를 2번 두드리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팔레드 베르사유 그랑 팔레. 외벽으로 파리 10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전시장 밖에서도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벤츠와 BMW와 아우디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그 도로를 지배해온 차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끼어들고 있었습니다. 다케시가 말했어요. 그 숫자 3번 확인한 거 맞죠? 소피아가 답했습니다. 4번 확인했어요. 다케시가 입을 다물었어요. 처음으로 완전히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유럽 언론들이 어떤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그게 더 놀라웠습니다.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와카의 수석 리뷰어 제임스 패럴이 제네시스 GB80을 시승한 것은 2024년 봄이었습니다. 그가 쓴 리뷰 제목이 화제가 됐어요. 제목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영국에서 30년간 자동차 리뷰를 써온 사람이 쓴 제목이었어요. 그 한 줄이 유럽 자동차 업계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소피아가 그 리뷰 링크를 보내온 것은 파리 모터쇼 다음 날이었어요. 저는 전문을 읽었습니다. 패럴은 리뷰에서 이렇게 썼어요. GV80의 실내 정숙성이 같은 가격대 BMW i 시리즈와 비교해 뒤지지 않았다고. 그리고 도어 닫힘 소리와 시트 소재의 완성도가 예상을 넘어섰다고. 비교 대상이 BMW i 시리즈였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크리스, 와카가 한국 브랜드를 BMW와 직접 비교한 게 처음이에요. 예전엔 비교 자체를 안 했거든요. 비교할 대상이라고 생각 안 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다케시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다케시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말했어요. 와카가 그렇게 썼다고요? 네. BMW i 시리즈랑 직접 비교를요? 그렇게 썼어요. 다케시가 손으로 뒷목을 짚었습니다. 그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본 자동차 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그 비교의 무게를 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와카 리뷰만이 아니었어요.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모토 운투시포트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023년까지만 해도 제네시스를 다룬 기사의 톤은 관찰자적이었어요. 흥미로운 신생 브랜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사에서는 달랐어요. 유럽 프리미엄 시장 재평 가능성을 논하면서 제네시스를 변수가 아닌 요인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에서 관찰로, 관찰에서 분석으로 바뀐 것이었어요. 그리고 일본 온라인 자동차 포럼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번역본을 보내줬어요. 일본 최대 자동차 커뮤니티 중 하나인 카뷰 포럼의 제네시스 관련 스레드였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댓글이 눈에 걸렸어요. 아이디가 나고야의 자동차맨이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솔직히 인정해야 할 것 같다. GV80 실내 마감 수준이 렉서스 ES와 비교해서 밀리지 않는다. 일본이 당황해야 하는 수준이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나온 댓글이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를 렉서스와 동급으로 언급한 것이었어요. 또 다른 댓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대를 너무 오래 대중 브랜드로만 봤다. 제네시스는 처음부터 다른 전략이었는데 그걸 늦게 알아챘다. 이 댓글에 좋아요가 8패 47개 달려 있었어요. 다케시에게 그 댓글들을 보여줬습니다. 그가 화면을 읽었어요. 천천히 읽었습니다. 끝까지 읽고 나서 화면을 내려놓았어요. 나고야의 자동차맨.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일본 사람이 이렇게 쓴 거예요? 번역이 맞아요. 소피아가 2번 확인했어요. 다케시가 창밖을 봤습니다. 영국 와카 스튜디오 건물 외벽에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어요. 그가 오래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유럽 반응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미국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 카앤드라이버가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제네시스 전 라인업을 에디터스 초이스 어워드에 올렸어요. 3년 연속이었습니다. 카앤드라이버 에디터스 초이스는 단순한 인기 투표가 아니었어요. 500대 가까운 차량을 직접 테스트한 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차량에 주는 상이었습니다. 전 라인업이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린 브랜드는 제네시스가 유일했어요.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크리스, 이게 운이에요? 3년 연속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유럽 시장에서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한 독일 딜러가 자동차 전문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제네시스의 성장이 인상적이지만 애프터 서비스 네트워크가 너무 얇다고. 유럽 전체에 서비스 센터가 수십 곳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가까운 서비스 센터를 찾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어요. 브랜드 인식이 아무리 좋아도 서비스 인프라가 따라주지 않으면 프리미엄 고객은 등을 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적은 틀리지 않았어요. 다케시가 그 인터뷰를 읽고 말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벤츠가 유럽에서 강한 이유 중 하나가 서비스 네트워크예요. 어디서 차가 서도 1시간 안에 서비스 센터를 찾을 수 있어요. 제네시스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갔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유럽 언론이 제네시스를 무시하는 단계는 이미 지났어요. 이제는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커뮤니티가 인정하는 댓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케시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겠네요. 다케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경쟁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독일도, 일본도 이 흐름을 보고 있잖아요. 그쪽이 반격에 나서면 어떻게 돼요? 그게 다음에 풀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심장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이 있는 도시예요.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그 건물 안에는 140년 자동차 역사가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그 박물관 맞은편 레스토랑에서 독일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만났어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메르세데스 벤츠 본사와 오랫동안 일해온 전략 컨설턴트라는 것은 말할 수 있어요. 그가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네시스 취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독일 업계가 제네시스를 처음 진지하게 논의하기 시작한 게 2023년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그 전까진 솔직히 모니터링 대상이었죠. 위험 요소가 아니라 관찰 대상이요. 그런데 독일 시장에서 기존 프리미엄 구매자들이 제네시스로 이탈하는 데이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달라졌어요. 내부에서 처음으로 대응 전략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어요. 대응 전략이 뭔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잠깐 망설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동화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제네시스가 유럽에서 전기차 라인업으로 치고 들어왔잖아요. 독일 브랜드들이 전동화 전환이 늦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 빈틈을 한국이 파고든 거예요. 그래서 독일 쪽은 지금 전동화 투자를 대폭 늘리고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그가 와인잔을 다시 들었어요. 한참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솔직히요?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어요.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제네시스가 전기차 플랫폼을 처음 설계할 때부터 전동화를 기반으로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독일 브랜드들은 내연기관 플랫폼 위에 전기차를 얻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건물을 새로 짓는 것과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의 차이예요. 리모델링이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의 완성도는 새로 짓는 쪽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메르세데스 벤츠 박물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140년 역사가 담긴 그 건물이 저녁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그 컨설턴트의 말이 다시 울렸습니다. 따라잡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케시에게 그 대화 내용을 전한 것은 서울에서였어요. 소피아와 저는 현대차 본사 인근에서 미팅이 있었고 다케시도 서울 출장이 겹쳤습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셋이 마주 앉았어요. 다케시는 제가 슈투트가르트에서 들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다케시, 독일 컨설턴트가 직접 어렵다고 했어요. 플랫폼 자체가 다르다고. 다케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도요타가 전동화 전환 속도를 놓쳤어요. 하이브리드에 너무 오래 머물렀죠. 그 사이 한국이 전기차 플랫폼을 완성한 거예요. 일본이 지금 따라가려면 최소 7년에서 10년은 걸릴 거예요. 소피아가 말했어요. 그런데 그 7년에서 10년 동안 제네시스가 멈춰 있을까요? 다케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움직이는 목표물은 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이 10년 뒤 제네시스의 현재 수준을 따라잡는다고 해도 그때 제네시스는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을 거예요. 한국이 전기차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서비스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는 동안 경쟁국은 출발점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자료를 펼쳤어요. 현대차 그룹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였습니다.
2024년 기준 약 4조 원이었어요. 전년 대비 12%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중 상당 부분이 제네시스 플랫폼 고도화와 전동화 기술에 투입되고 있었어요. 남양 연구개발본부 엔지니어 2만 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케시가 숫자를 봤어요. 4조 원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크리스, 저 이제 솔직하게 인정할게요. 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답이 없어요. 우리가 전동화 속도를 올려도 한국은 이미 앞서가고 있고 따라잡으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한국은 더 앞서 나가잖아요. 움직이는 목표물이에요. 잡을 수가 없어요. 저는 다케시를 봤습니다. 파리에서 처음 만났을 때 코웃음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미쓰비시 10년에 아버지 도요타 35년. 그 확신이 슈투트가르트의 독일 컨설턴트를 거쳐 서울의 숫자 앞에서 완전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창밖을 향해 있었어요. 서울 강남의 빌딩들이 저녁 불빛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 다케시가 말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도요타 엔지니어로 35년을 보낸 아버지. 한국 차는 가성비 브랜드라고 아들에게 가르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끝나고 2달 뒤 다케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가 뭐라고 했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파리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어요.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지난 2주간 봐온 것들을 정리하려 했어요. 파리 제네시스 쇼룸 첫날, 독일 남자의 서명, 다케시의 표정, 슈투트가르트의 독일 컨설턴트, 서울의 숫자들. 노트에 적다 보니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자동차 한 브랜드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유럽에서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6년간 이 업계를 봐왔습니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유럽 프리미엄 시장을 두드렸어요. 일본이 두드렸고, 미국이 두드렸고, 중국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꺼운 벽에 실제로 흠집을 낸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어요. 단기간의 반짝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소비자 인식이 3배로 뛰었고 독일 프리미엄 구매자들이 실제로 지갑을 열었어요. 재구매 의향이 BMW를 넘어섰습니다. 그 숫자들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중앙아시아 상공을 지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지평선 너머에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브랜드가 무너진 자리에서 한국이 버틴 이유가 뭔지 생각했어요. 슈투트가르트의 컨설턴트가 말했던 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것과 리모델링 하는 것의 차이. 제네시스는 처음부터 새로 지었어요. 도어 닫힘 소리의 주파수부터 시작해서 유럽 소비자의 감각에 맞게 설계했습니다. 남양 연구개발본부 엔지니어 10,000명이 그 설계에 들어간 것이었어요. 그리고 파리의 문을 열기 5년 전부터 독일, 영국, 스위스에서 데이터를 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프리미엄이라는 개념 자체를 새로 정의하려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역사가 없으면 경험으로 대체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경험은 역사보다 더 빠르게 신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제네시스가 유럽에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에 착륙했습니다. 샤를 드골 공항이었어요. 수화물을 찾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파리 외곽 풍경이 지나갔어요. 고속도로 위에 차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벤츠가 있었고 BMW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제네시스 GB80이 한 대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그 줄 안에 있었어요. 놀랍지 않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강렬했어요. 특별해 보이려 하지 않는데 특별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유럽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그리고 2달이 지났습니다. 4월의 8일이었어요. 봄이 왔습니다. 센 강변 브라세리 테라스에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시켜놓고 다케시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도쿄에서 파리로 출장을 왔어요. 먼저 연락해온 것은 그였습니다. 다케시가 테라스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어요. 파리의 봄 햇살 아래 그의 표정이 2월과 달랐습니다. 뭔가 정리된 얼굴이었어요. 자리에 앉으면서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다케시가 센 강 쪽을 봤습니다. 강 위로 봄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처음엔 듣지 않으려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토요타 엔지니어로 35년을 살았으니까요. 한국차 이야기를 꺼내니까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제가 숫자를 보내드렸어요. 파리 데이터, 독일 이탈 비율, 재구매 의향 수치. 그걸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다케시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흘 뒤에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오래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어요. 35년 동안 내가 믿어온 게 있었는데 그게 틀렸을 수도 있겠다고. 그 말이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토요타 엔지니어로 35년을 보낸 분이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센 강 위로 바람이 지나갔어요. 테라스의 차양이 살랑했습니다. 다케시가 다시 말했어요. 크리스, 저도 파리에서 처음 코웃음 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독일 남자가 서명하는 장면 보고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데이터가 쌓이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저는 빠른 편이에요. 아버지는 35년이 있으셔서 더 오래 걸리셨지만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어요. 그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해낸 거예요. 진짜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센 강 위로 유람선 한 척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부서지고 있었어요. 140년 자동차 역사가 살아 숨지는 도시에서 일본 엔지니어 아버지가 35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인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이 업계를 26년간 봐온 사람은 알 수 있었어요. 한국은 증명했습니다. 역사가 없어도 경험으로 신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움직이는 목표물은 결코 잡을 수 없다는 것을.